만약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면 네, 예. 비트코인을 50에서 뭐 한 75%까지 잡으시고 예, 그게 코어죠. 네, 예. 나머지의 반은 네. 이더리움을 사는 게 좋죠. 사실 뭐 거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네요, 여기 보면은. 네. 이더리움을 사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강하우님께서 만드시는 그 센서 AI 예측 시장 신원 인증, 그렇죠. 이렇게까지 결합된. 예, 그렇죠. 예. 그럼 만드실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죠. 칸코인 나와죠, 칸코인. 예. GS의 사진을 딱 이제 로고로 걸고. 예. 아.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알트코인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죠. 네. 뭐냐면 그 처음에 투자를 받아요. 그렇죠? 그 투자를 받으면서 뭘 주냐면 이제 자신들이 만들 코인을 주죠. 네. 근데 왕창 줘요. 네. 처음에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코인도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상장을 목표로 날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상장이 되고 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좀. 그렇죠. 상장 효과 때문에. 네. 그럼 탐욕을 못 이겨요. 네. 이 처음에 이거를 거의 헐값에 불화받았던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네. 그들이 쏟아내죠. 팔아야죠. 네. 뒤로 팝니다. 뒤로. 네. 회사가 만든 걸 임원들이 팔고 막 이러죠. 회사는. 근데 뭐 사실 상장이 됐으니까 그 상장된 코인을 그냥 거래소에서 파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그건 뭐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게 일종의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신이죠. 아, 네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지들은 안 먹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남한테 팔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가 될 거라 확신하면 자기가 먹어야죠. 그렇죠. 네. 자기는 처음만 먹고 이제 남들 막 먹을 때 막 토해내고 막 하서 막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다 부러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위 그 이제 세력들이나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이미 아주 싼 코인을 이제 들고 있다가 그렇죠. 상장시키고 이제 개미들어서 와 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쭉 팔고 나가고 개미들은 이제 가격이 망가질 테니까 개미들은 이제 그렇죠. 비싸게 사서 다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그러네요. 않았건 네, 이 탐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저도 근데 탐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김 작가 채널에 나가셨던데 거기 썸네일에 보니까 비트코인 10배오르면 이 코인은 100배 오를 겁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김 작가님이 대형 유튜버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대형 유튜버들하고 유튜브를 찍고 나중에 그 뜨는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 말 반대로 막 적어놓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게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 네네. 예.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네. 마지막에는 뻔뻔함까지 좀. 네. 우리 썸네일 100배 하지 마죠. 네, 네. 네. 하지 말고. 실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철면피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네. 100배 오른다는 거 이제 김 작가님의 표현인 거고. 네. 이제 내가 말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한 10배 가면 알트 붐이 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알트코인들 중에 어떤 거는 1000배 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는 애들도 있죠. 네. 그 1000배가 뭐 한 일주일 만에 가요. 그리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 보셨죠? 들으셨죠, 여러분? 자, 우리 그때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않는 겁니다. 네. 아니 그걸 근데 진짜로 기대하신다고요? 그거를 잡으려고? 당연하죠. 네. 저 탐욕이 넘치는 사람인데요. 네. 그거 잡기 어려운데. 물론 그렇죠. 네, 네. 시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 잡기 네.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게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이번에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서 네. 제가 되게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ICO 붐이 있었다. 아이쇼. 네. ICO 붐이라는 게 뭐냐면 말은 거창하지만 이더리움을 플랫폼 해가지고 거기서 토큰을 엄청나게 민팅해갖고 네. 이름 적당하게 붙이고 생태계 적당하게 꾸며갖고 백서라는 거 해갖고 투자 받아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다. 그러다가 SEC한테 철퇴 맞고 망했다. 네. 그 ICO 붐의 근원도 비탈비트린이고 네. 2020년 기억나시겠지만 네. 디파이하고 NFT 붐이었어요. 그죠, 그죠. 네. 디파이 NFT 붐도 사실은 비탈비트린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물론 그가 뭐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비탈비트린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선지자, 선견자, 뭐 엄청난 현자라고 보겠지만 네. 뭐 저는 천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비탈비트린 19살 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었고 네. 그런데 비탈비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마케터예요. 마케터. 네. 그다음에 언어를 윤색하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비탈비트린이 이 젊은 친구들 가상화폐 확실히 젊은 친구들의 그 세력이거든요. 네.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집단하기 쉬운 그 시장의 포인트를 찝어내는데 탁월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비탈피텔이 무슨 개념을 밀고 있냐? 두 개를 믿는다. 예. 밀고 있다. 하나는 예측 시장. 예측 시장. 예. 그리고 하나는 신원 인증. 네. 예측 시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도박이에요. 도박.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냐 안 되냐 가지고 내기 걸기. 네. 그리고 뭐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하냐 가지고 내기 걸기. 그다음에 환율 가지고 내기 걸기. 근데 사실은 파생금융이 다 내기잖아요. 그렇죠. 데리버티브라는. 네, 그렇죠.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다 내기죠. 다 네. 내기잖아요. 네. 이쪽에서 잡아주고 이쪽에서 잡아서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죠, 도박. 근데 이제 네. 그걸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하기가 되게 좋죠. 사실 말씀하신 그런 도박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도 있고 옵션 시장도 있고 이제 스포츠 베팅 사이트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국에서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는 다 합법이니까요, 그게. 근데 거기서 근데 그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가 할 것이 뭐가 있나요? 무슨 역할이 있나요, 그래서? 합법이라고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합법이 네. 다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네. 경우도 예.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법인 지역에서 정부가 막거나 소장을 보낼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죠.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아, 네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하는 거니까. 아, 예, 네. 그런 거에 특화된 이제 코인들이 이제 있죠. 스포츠 토토용 코인이 나올 수 있고요. 이미 네네. 나왔고 제가 네네. 뭐 특정한 거 얘기 안 할게요. 다 예, 그런 거 네. 얘기해요. 예, 예, 그리고 네. 뭐 해외 유명한 카지노, 온라인 네. 카지노와 관련한 토큰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제 책에는 썼는데 예측 시장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예측 시장의 백미는 이거 생각하면 왜 스마트 컨트랙이 예측 시장 얘기하는지 바로 고집을 때문에 이거 합법인데도 있는데 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요인 사망. 네? 요인 사망 보험. 네, 예. 요인 사망 보험 같은 건 어떤 나라도 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저놈이 죽으면은 나한테 100만 불 떨어지기 그런 거요? 그렇죠. 그거 진짜 위험한 보험이 되고. 네. 근데 그게 순기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대선이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거 좀 위험해. 네. 좀 암살당할 것 같아. 예. 그럼 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암살되면 나 망해. 네. 그럼 암살당한 보험을 사야죠. 그러면 이제 저 트럼프가 죽으면 내가 500만 불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데다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넷플릭스에 얘기해서 판권을 우리가 사자고 이거 네. 드라마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누가 나를 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거면은 내가 누구 시켜서 얘 죽이면은 내가 그렇죠. 이제 네, 네.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 조작하는 거. 바로 죽이면 되죠. 네, 그죠. 킬러가 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네. 유명인들 다 이제 떨어야 돼요. 근데 이런 보험을 이런 예측 시장을 만든다 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뭐 막죠? 왜냐하면 네.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자기가 발행자가 아니고 자기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디파짓 하고 이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뭐 막을 수도 없고요. 사실. 하우스가 없어, 하우스가. 네, 그쵸. 하우스가 없으니까 하우스를 뭐 기소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이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긴 한데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더리움 측에서도 되게 의식하고 조심합니다. 옛날에 그 이더리움 측이 아니라 이더리움 플랫폼인가 뭐 그와 관련한 플랫폼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다가 뉴스가 뜨니까 바로 그 검열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검열 저항이 아니죠. 블록체인 플랫폼 주인장들이 다 막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ek스트림하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내기.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그게 엄청 뭐 비도덕적이지 않은 거는 그냥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네. 이거 못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이 예측 시장을 한다라는 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부도덕적이고 우리의 도덕 감정을 어긋나는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네.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역기능이 너무 많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 시장 쪽에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뜰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원 인증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원인증은 이제 비탈릭이 미는 개념은 SBT예요. 소울바운드 토큰이라 가지고 우리가 네. 메타버스나 가상 세계에서 어떤 네. 활동을 하면 네. 그 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코인으로 보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팔면 안 돼. 팔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이버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코인으로 받는데 내가 예. 팔아. 네. 그러면 학점 안 받은 애가 학점 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행적과 관련한 그 토큰들은 내가 뭘 했다는 행적 때문에 받은 토큰들은 나의 영혼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네. 맞박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걸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 해서 소울 바운드 토큰. 게임에서 예. 게임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어허. 비타민 네. 답죠. 아까 제가 언어의 주술사라 그랬잖아요. 네. 네. 도박이라 그러면 되는데 예측 시장.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신원인증에 우리 이미 분산 신원인증 다 개념 있는데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또 따로 갖고 오고 네. 이런 식으로 꼭 자기가 언어를 만들고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비탈릭은.
근데 뭐 크게 보면 다 저거는 옛날부터 DID라 그래가지고 탈중앙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원래 다 있는 개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 있고. 네. 그리고 월드코인이라 그래가지고 홍채 까고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월드코인 사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개념이 이제 이번 시장에 이제 알트들의 키워드인데 이거를 모두 압살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어떤 거요? AI. 아, AI. 네. 그래서 AI하고 블록체인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AI하고 블록체인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마케터들은 이거를 결합을 해서 토큰을 만들 거예요. 네. 이 AI 토큰을. 그럼 뭐 그런 거 사야죠. 오케이. 저는 안 살 거지만 뭐 아,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뭔가 AI와 그 이제 우리 코인은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지 틀린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소위 군중 심리를 타 가지고 훅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특히 지난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제가 보기 알트 시장에서 말이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말이 다 안 되는데 네. 근데 강아지 얼굴 한 코인이 가격이 뭐 1000배가 오르고 아, 그죠. 도지코인 이런 거. 네, 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AI인데 신원 인증이 되고 이걸로 예측도 할 수 있어. 네, 그죠. 이런 코인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그거는 막 5,000배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세 개 다 한다고 하면 돼요. 그죠? 아, 오케이.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니까 이제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거는 하시는 분들은 요 키워드를 좀 자세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좋겠군요. 네. 하라고 막 하시네. 네? 저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잘 분석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그죠? 네, 그죠? 비트코인은 기술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첫 플랫폼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DApp들도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기술력이 높은 코인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혹시 대항마를 좀 보시는 게 있나요? 이더리움 대항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니까 네. 기술의 가축장처럼 보잖아요. 예. 블록체인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최첨단의 기술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대할 때 하고 반도체 산업을 대할 때 하고 블록체인 대할 때 좀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걸 혹시 헷갈리면 제가 한때 몸담고 있었던 유전자 산업 꼴난다고 네. 볼 수 있죠. 지금 23M이라는 유전자 업계의 가장 블루칩이었던 회사가 네. 지금 거의 주식이 폭락해갖고 거의 가루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어느 분야가 전망이 있다는 것과 네. 실제로 그 시장에서 그것을 진짜로 수용한다는 것과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블록체인도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까지는 지금 너무 많은 거품이 있다. 블록체인 네. 기술에는. 예.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느끼셨겠지만 거품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만들고 팔짝팔짝 뛰잖아요. 우리 대단한 거만 했다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제 일상에 블록체인이 대단히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블록체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퍼스트 마일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퍼스트 마일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실제 생활의 데이터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네. 그걸 누군가가 블록체인에 심어줘야 돼요. 예. 그게 AI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이 하는 어떤 그런 게임 이론에 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블록체인에 올라간 건 블록체인의 기술상 그건 원본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게 처음 올라간 기록이 원본이고 복사본하고 구별되는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로는 맞는데 네. 처음에 누가 올렸을 때 그걸 믿느냐의 문제는 해결 그렇죠. 못해요. 그 처음에 엉터리가 올라가면은 엉터리는 영원히 남지만, 네, 그 엉터리네요.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그래서 네. 통계학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 그렇죠. 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풋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블록체인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양한 생태계가 함께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는 자동차 하나에도 센서가 뭐 두 자릿수로 들어가. 옛날에는 네. 뭐 한두 개 들어갔다가 지금 네. 우리 막 주차하면 뒤에서 빠바바바박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 다 센서잖아요. 그런 센서들이 우리 주변에 쫙 다 깔리고 그 센서들이 내가 어떻게 터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게 전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을 때 블록체인 주창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제가 만든 코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센서를 결합해서 AI 기술이 블록체인에 멀쩡한 정보만 심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야겠네요. 죽겠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너무 좋네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코인 자산 배분은 그냥 100% 비트코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네. 비트코인을
만약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면 네, 예. 비트코인을 50에서 뭐 한 75%까지 잡으시고 예, 그게 코어죠. 네, 예. 나머지의 반은 네. 이더리움을 사는 게 좋죠. 사실 뭐 거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네요, 여기 보면은. 네. 이더리움을 사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강하우님께서 만드시는 그 센서 AI 예측 시장 신원 인증 그렇죠. 이렇게까지 결합된. 그렇죠. 예. 그럼 만드실 거죠? 당연하죠. 예, 그죠. 칸코인 나와죠, 칸코인. 예. GS의 사진을 딱 이제 로고를 걸고. 나 죽인다. 좋았어. 너무 좋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이 쓰신 전책도 읽어봤어요. 금색책, 그 지정학책. 그 지금 이제 트럼프, 바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왠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이 그 비트코인 또는 이제 코인 생태계에 더 유리한 사람입니까? 이건 역설적인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여태까지 미국 비트코인 발명 이후에 미국 행정부 중에 가장 반 비트코인 정책을 폈어요. 바이든이요. 네. 근데 오케이. 바이든 네. 행정부 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반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예,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번에 나토에 대한 발언에서도 우리가 느끼겠지만 고립주의가 이제 세게 드라이버 걸릴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세계의 물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네. 세계 물류가 문제가 많아지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진짜 본격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전 세계에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 디지털 세계에는 오히려 드라이브가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사재기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작가님이 하는 그 지정학의 시대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지정학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약간 진공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죠. 예. 특히 이제 서유럽을 보시면 알 텐데 네. 서유럽이 원래 그 역사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서유럽의 평화는 이제 독일이 통일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네. 독일이 통일을 이루면 서유럽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독일이 막 여러 나라로 공국이나 백작 국가로 이제 분할되어 있으면 서유럽이 안정이 됩니다. 네. 근데 독일이 통일된 게 꽤 됐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 통일됐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이 막 위기감 느끼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학을 이탈한 거예요. 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뭐 어차피 다 미국 밑에 있는 그 쪼부레기들이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니까 네. 유럽의 역사가 유럽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네.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있으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지정학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잠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두 명이 때리고 있네요. 하나가 푸틴. 네. 푸틴이 현실로다가 이제 유럽은 원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나 독일 때문에 괴로운 곳이야라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독일이 강하면 러시아 눈치는 안 봐도 되는데 독일 눈치 봐야 되고 네. 독일이 약하면 러시아 눈치 보는 게 바로 서유럽 역사거든요. 독일이 지금 약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트럼프에 얼마 전에 니네 방위비 안 내고요. 내가 러시아 시켜가지고 니네 침공하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충분히 과격하게 번역이 될 만한 그런 태도를 트럼프가 이제 어법이지만 한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의 뭐 2%가 3%로 이제 국방비를 늘려라, 하라 맨날 그랬잖아요. 니네 러시아 가스 쓰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막 독일과 EU 집행위원장이 막 비웃었어요. 네. 미국의 말 안 듣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서유럽 일단 한 대 맞았어요. 네. 이게 지정학적인 시대네. 근데 이제 진짜로 트럼프가 되면 유럽이 누려왔던 그런 지정학적 진공 상태는 네. 원래 노멀로 복귀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다시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이제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지정학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네. 힘의 균형의 원천적인 공간이 바로 서유럽과 중앙 유럽이죠. 그러니까 서유럽과 중앙 유럽은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늘 혼란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해지면 영국하고 다른 나라들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같이 견제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이 강해지면 영국이 프랑스랑 손잡고 독일을 견제했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늘 힘의 균형이 그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악이 질서의 근간이 아니라 균형, 단지 네. 힘의 균형이었던 거예요. 그죠. 유럽은. 네.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지난 70년 동안 우린 힘의 균형 같은 거 몰라 이렇게 왔던 게 이제 우리가 지정학에서 말하는 지구 소풍, 네. 그러니까 지정학의 휴일이 역사의 휴일이었던 거고요. 네. 역사의 휴일 끝났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이제 그 미국이 다 이제 보호해 준 거고 얘네들이 이제 군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경제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서유럽이. 근데 그건 사실 뭐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적으로 보호해 준 건 아니라서 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동안은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죠. 네.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이고 분단 국가니까 군인 정권을 그렇게 오랫동안 용인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GDP가 올라오고 생활수준이 올라오고 지적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군인이 안 해도 네. 돼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도 방황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네.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이상한 나라고 이거. 네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지진이 나는 땅인데 네. 지진이 안 난 지 꽤 된다고 지진이 없는 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이 지진 나는 땅이랑 우리는 하산지대거든. 네. 이건 비유입니다. 예, 그죠. 비유죠. 네. 일본인들은 늘 그래서 지진을 의식하고 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화산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네.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화산 이제 전쟁을 말씀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서유럽보다는 난 게 6.25도 겪었지만은 네. 군사 정권도 오래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지정을 의식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국민들이 지금 많이 지쳤지만. 네. 근데 서유럽은 완전히 서른 두 세대나 지났어요. 아, 지정하고 그렇죠. 먹은 그렇죠. 세대가. 네,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아마 깨어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국도 사실 6.25 전쟁 후에 이제 사실 미군이 여기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딴 나라가 이제 한국을 침범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치고 이제 뭐 트럼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의 고립주의가 좀 더 세지면은 그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결국은.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갖고 네. 저는 저도요.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의 그 핵심은 반도체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났다기보다는 네. 잘났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반도체가 없어. 아직은 없죠. 네. 미국이 반도체가 미국에서 출발한 건데 미국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인 직영학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다 반도체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에 다 이렇게 뿌려버렸죠. 했다가 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바이든 때 이걸 리쇼링 한다고 이제 하고 있고 막 예. TSMC 일본의 공장 짓고 막 이런 게 전부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보는 거거든요. 네. 어쨌건 한국은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버릴 수 없다. 아직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데가 대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대만은 TSMC가 있잖아요. 네. TSMC가 95% 이상을 해요. 그 팹리스의 그 반도체는. 그렇죠. 예. 그래도 삼성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음. 그거라도 아쉽죠. 그리고 당장 늘리는 건 저기 이제 근로자들 막 이렇게 그 반도체 공장 저는 견학 안 가봤지만 가보 머리카락 눈썹 다 가려야 되잖아요. 이게. 네. 이만큼의 그거에서도 그 회로에 들어가니까. 네. 그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그 생활 태도가 다 그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안 만들어져. 그거는 아무리 뭐 몇 년도라도 하던 사람 시켜야 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 예, 맞아요. 그 쉽워라는 책에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미국이 전부 다 그걸 아시아에 보냈는지 나오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런 일 잘 못한다고.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은 이제 10시간 또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훨씬 싸. 그래서 좋네 해가지고 다 아시아로 넘긴 겁니다. 그거 돌아오기 쉽진 않아요, 사실. 예, 그 다른 일 하던 사람 아무리 연봉 많이 주고 그 무균실에 넣어보면 이상한 생활 습관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회로 망가져요. 네. 그거는 바로 대체가 안 돼. 생산성이 훨씬 떨어져요, 확실히.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던 애에서 투자를 더 해도 남한에 더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죠. 네. 우리나라는 대박 맞은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지정학적 그 이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피해는 예를 들면 서유럽 이런 데보다 훨씬 적겠다라는 거네요. 서유럽이, 다행이다. 서유럽이 큰일 난 거고 예. 대만하고 남한은 오히려 저는 좀 안전하다고 봐요. 제일 문제는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 예. 역시 중동을 제가 작년에 찍었거든요. 예. 어느 방송에 나가서 8.15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만은 안전하고 중동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중동에서 나서. 그렇네요. 예. 갑자기. 하여튼 뭐. 근데 그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동은 국경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중동의 국경선은 전부 자가지고 된 거고 국경선이 원래 만들어지려면 역사성, 지리성, 합법성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중동은 이 세 가지 다 없어. 국경선에. 그냥 저 영국이랑 프랑스가 선 그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사우디 국경도 봐도 그냥 그 선이잖아요. 이게. 그 전에도 오스만 투르크가 또 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종족도 구별 안 되고 그 다음에 종교도 구별 안 되고 국경선이 대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국경선은 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원래 제국의 의무인데 그 제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중동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 자리 국가거든. 그렇죠. 이제 한 10년 전에 쉐이 때문에 이제 완전 변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중동이 미국은 트럼프가 저렇게 인기 있는 게 중동에서 발배라는 게 미국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고 공화당 지지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우리가 왜 중동 가셔야 되냐? 저 중동의 일은 바로 중국, 대만, 한국, 유럽의 일이다.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중동 석유가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저 미친놈들 하는 거 우리가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말 안 듣잖아요. 네네. 전쟁이 계속 확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도 와갖고 어떻게 돼요? 수에즈가 지금 막히잖아, 홍해가. 네. 홍해가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물류 대란 아니에요, 지금. 그쵸. 희망봉 돌아가고 와갖고 지금 주문한 거 뭐 몇 달씩 늦고 막 이래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주문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 네네. 이거 이제 일상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반도체 때문에 한국에서 큰 전쟁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물류 쪽에는 확실히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물류 비용 한국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긴 해요. 그렇죠. 아하. 우리나라 전쟁 안 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고립주를 해도 한국까지 포기하고 대만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발 빼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죠. 반도체 네. 마누라니까. 근데 대만하고 한국에서 발을 뺀다면 한국보다는 대만에서 뺀다. 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지정학적 시기가 다시 오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작가님의 의견이시죠, 그죠?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비트코인의 시대죠.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 다 한국에 있고요. 딸이 둘이지만 아들 군대가 있고 저는 이런 시대를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오를지 몰라도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그 삶은 많이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대안이 비트코인이에요. 아, 그렇죠. 팍팍해진 삶을 비트코인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하고 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다. 네. 지정학 알아야 된다. 나랑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네. 국경과 무관하게 당신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 레리 핑크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인터뷰인데 첫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큰 가르침을 받은 거는 이제 부자들은 빨리 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핵심을 제대로 잡은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9월 이제 두 번째 만남이니까 그 부자들 중에 코어는 바로 누구냐? 중국의 부자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중국인들은 무조건 자산을 많이 빼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서 20년 살았는데 거기 신도시를 다 만들었거든요. 정말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근데 주인이 누군가 80%는 중국인들이라고요. 걔네들 심지어 월세도 안 받아요. 그냥 그 통으로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산을 거기다가 그냥 파킹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 유명한 신문에 네.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영국 법원에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이 압류되어 있답니다. 왜요? 6만 1,000개의 비트코인 누구 거냐면 중국인 거예요. 네. 중국인이 6만 1,000개가 몇 조, 우리나라로 3조 원 정도 되죠. 네. 6만 1,000개를 중국인이 2014년도, 15년도에 오. 영국에 보내가지고 자금세탁 하다가 그 비서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예. 해가지고 영국에 보냈고 영국의 비서한테 그거를 파운드로 바꾸다가 예. 영국에서 걸린 거야. 이렇게 불법인가요? 그 자금 세탁이니까. 아, 오케이. 네.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3조. 그때 그런데 그 재판이 이제 하여튼 재판 오래 걸려. 그 재판이 이게 수년 걸린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30억이었는데 지금 3조가 됐네요, 그게. 그 3조가 된 거야, 3조가. 네, 그렇네. 네, 네. 근데 이거 외교 문제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게요. 네. 왜냐면 이거 영국 국가 거예요, 중국 국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부자들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단어를 알지도 못할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게 한 명이 있어요. 음. 걸린 게 하나지. 네. 6만 1,000개. 비트코인 6만 1,000개.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의 부자들은 수천만 명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자산의 일부는 무조건 해외로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 예. 제가 드린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더라고. 고의 해바라기가 있어요. 네. 수백억이야. 네. 당신이 만약에 그 중에 10,000분의 1 조각을 가질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해바라기가 전시를 했더니 당신이 기여를 안 하면 그 구멍이 하나 나. 10,000분의 1 구멍이. 네. 그래서 이 전시하는 사람은 당신한테도 권리를 사고 싶어해요. 그죠? 임대하고 싶거든. 네. 우리가 해바라기를 전시하고 싶은데 너 찾아봤더니 한국에 누구한테 10,000분의 1 조각 있어. 야 좀 해줘. 그거 안 구멍이 나잖아. 이 좋은 명화에. 그럼 저는 이제 한 1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안 사겠어요? 그럼 기회를 준다면? 네. 다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비트코인이 그거예요. 비트코인 2,100만 개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걸작품입니다. 네. 당신이 거기서 1비트코인 딱 확보하고 있으면 구멍 하나 빵 나는 거지. 아, 예. 근데 사실 뭐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물론 중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한 경우도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사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사실 작가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제가 싹 다 이겼죠. 네, 저 비웃었던 그 지식사회.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이 ETF 승인하고. 그렇죠. 예. 그 지정학적 자산도 맞았고. 네. 제가 날짜 요일을 못 맞출 뿐이지. 네. 그거는 전쟁이고. 내가 흐름은 10년 전부터 1억 넘어오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랬거든요. 네. 1억 넘으면은 뭐 우리 기념식 해야지 기념식. 아, 그렇죠. 네, 동상도 좀 만들고. 그렇죠. 네. 한양대. 예.
동상은 좀 오바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잘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